관한 과징금 처분이 불이행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불이행 형식의 제지적 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피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에 해당합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원고가 이제 마금일이라는 제품을 개봉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보건소장인 피고가 8월 5일 날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에 처분을 사전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9월 30일 날 다시 1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업무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징금 처분은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 2의 기준에서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사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건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나오는 사실관계의 패턴인데요. 법률에서 일정한 내용을 규율하고, 예를 들면 어떤 과징금 처분이나 제재 처분의 기준을 규율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제29조에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율하고, 시행령에 붙은 별표에서 일정한 기준, 어떠한 행위의 유형을 쓰고요. 그 유형에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붙여놓습니다. 이게 바로 별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별표에 따라서 행정청이 사실상 그대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재적 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판단한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재적 처분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공의 목적,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서 개인이 있게 될 불이익과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판단의 기준에서 불이행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법규명령의 형식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랑 불이행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랑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불이행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의 효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재 처분 기준의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불이행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은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즉 뭐예요? 불이행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그렇죠? 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불이행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이나 법원을 귀속하는 효력이 없댔습니다. 왜요? 이거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법원은 대통령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불이행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규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처분의 적법 여부는요. 자, 그래서 효력은 이제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위법성 판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 처분 기준이 설사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처분 기준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처분 기준이 법령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 재량권의 일탈 범위를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법성 판단을 할 때도 불이행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바로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의 적용으로 보시겠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서요. 자, 약사법의 입법 목적, 그리고 마금일은 일반 의약품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대형 약국일수록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장이 이 약국 운영자의 이 사건이 의약품 개봉 판매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원고 주장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행위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불이행 형식으로 이루어진 제재적 처분 기준입니다. 불이행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률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과 달리 행정규칙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로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당해 처분 행위 위법성을 판단할 때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대외적 효력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대외적 효력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이르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영업적지 15일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 사례는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 사례고요. 예, 원고와 피고에 관련된 사건인데 피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입니다. 예, 원고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고요. 피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인데 원고가 청소년 2명을 고용하면 안 되는 상황에 안 되는데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7일간만 고용을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그다지 중요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영업이익을 남긴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적용을 해서 동일 위반 행위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적 처분 기준에 관련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 이제 과징금 관련된 별표를 봤는데 이 별표에 청소년 2명 이와 같은 영업 행위를 했을 때는 과징금이 800만 원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상한의 2배인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시행령 과징금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제49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러니까 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기타 필요한 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규정이 됐는데요.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은 800만 원으로 한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법률로는 1천만 원 이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인데요.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입니다. 여기에서는 8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행정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죠. 2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원고 측은 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사실은 과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800만 원인데 1,600만 원도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 대외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800만 원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요. 그런데 다만 과징금 액수 기준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라고 봐서 800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해서 위반의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가능성, 위반으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600만 원을 이제 부과한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800만 원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800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해서 당사자에게 더 그러니까 원고 국민에게 더 유리하게 더 낮은 정도의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600만 원은 과도한 처분이다 라고 해서 위법한 처분임을 판단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과거에는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봤어요. 그래서 항상 그 표에 정해져 있는 800만 원은 그대로 처분해야 된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판결로 인해서 2001년도 이 판결로 인해서 대통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다 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 약간의 더 재량을 행정청에게 준 겁니다. 이제 너무 비판이 많았던 거죠. 대통령령 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규명령으로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도 아닌데 법률의 효력을 부여한 것 같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약간의 재량을 주면서 800만 원은 최고한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전히 물론 대통령령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사실상 법령 보충 규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정의되는데요. 이러한 이 중에서 법규명령 사안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법 형식상 헌법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시나 훈령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법령보충규칙입니다. 이러한 법령보충규칙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판단을 했죠.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고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아예 법령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버렸는데요. 뭐냐면요.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안이나 경미한 사안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해서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고시의 형태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사법적 통제 문제는 매우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의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행정국가 형성이 되면서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을 자유롭게 제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의회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통제 제도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행정부에서 지침이나 고시, 예규 등을 제정을 하면 일단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제출해야 됩니다. 담당 소관위원회에다가요. 헌법 제98조 2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 행정부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행정 규칙까지 쓰고 있습니다.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제출만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나 예규를 만들어서 소관 상임위 복지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에서 이 행정입법이 위헌이나 위법이다라고 해서 어떤 다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서 제출하면요. 그냥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하거나 어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이를 불승인할 수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조용히 쌓아둡니다. 받아서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제출 제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행정 입법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부가 만든 행정 입법에 대한 입법 거부 제도를 두거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의권을 유보하는 제도를 두어서 이제 법치주의와 그 다음에 행정 입법 제도를 조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공통된 사항이죠. 보신 것처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도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적 통제 보시면요. 행정부에서 행정부가 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감독 조치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입법이 과도하게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요.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거나 국무회의 심의나 관계부처 협의 제도를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계행정기관의 법규 명령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법규명령에 대해서 헌법 제107조 2항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107조 1항은 위헌법률심사는 헌재에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헌법 제107조 2항의 경우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심사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체로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법규명령, 그 다음에 나머지 헌법재판소 규칙 등과 지자체 조례 및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대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바로 처분법규입니다. 처분법규라는 것은 법규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마치 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일분법규 조례는요, 그 형식 자체는 법규의 형태, 동일분규 조례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조례가 발령됨으로써 한 분교가 이제 폐쇄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조례의 제정 그 자체가 마치 처분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처분법규라고 부르는데 처분법규는 그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다만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은 이제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간접적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규명령적 성격이 있다고 봤으니까요. 자, 그리고 법원에서 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렇지만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어떤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에서는 대법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107조 2항에 의해서 재판의 전제가 됐다. 그렇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요.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을 때는 일단 대법원으로 가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처분성이 없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을 수 물론 기본권 침해 요건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요. 이러한 경우에는 판단을 할 수 이제 대법원을 거쳐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고 거치지 않고 바로 올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헌 위법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지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에도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입법 부작위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문제는 시험 문제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모두는 행정입법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입법은 일반 추상적 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107조 2항은 간접적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쓰고 있어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거죠.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 규칙, 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소송의 대상성이 인정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분법규인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예요? 두밀분교 사건이죠. 그 행정입법, 즉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어떤 학교의 구체적인 폐교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처분 자체가 그 법규 자체가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송의 대상이 됨을 인정을 한 사례입니다. 자, 한편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규명령이 그 자체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나뉘고 있는데요. 우리 통설과 판례는 적극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명령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별도의 집행행위 없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에서는 우리 법원에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성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이 규칙, 이 행정입법 자체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아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만, 내부적으로 그 행정청을 통제할 뿐이다라고 보아서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보충규칙이나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법령보충규칙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재량준칙은 그 자체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만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과 원칙을 적용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한편 행정입법 부작위도 여러분들이 잠깐 보셔야 됩니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법률이나 법률의 입법 제정 그 의무와는 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라 처분의 부작위를 이제 이 행정입법 부작위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 입법의 부작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헌법소원의 대상성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우리 헌법소원의 대상성에서 전제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행사는 아니겠죠. 부작위니까요. 그래서 불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청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입법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에게 일정한 입법 제정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성립이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 중에서 행정청에 제정 의무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우리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 대상성과 헌법소원 대상성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107조 2항에서 구체적 규범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규명령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규명령이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처분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항고소송으로 먼저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고소송에서 다투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가게 됩니다. 보충성 때문이죠. 자, 그런데 법규명령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항고소송으로 기본적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제가격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와 같은 경우 또는 법규명령의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바로 가서 다툴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